형 맞아. 아 진짜. 그럼 고마워요. 그럼 어쩜 이렇게 세심해요 사람이? 어? 이야 진짜 멋있다. 야 진짜. 강민이한테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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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자 보자. 입자사의 상호작용을 이제 차분차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해볼 얘기 분산력.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그 분산적인 재밌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해볼 텐데 이제 우리말로는 분산력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요래 부른다고 했죠. 자 그럼 이제 분산력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순간 쌍극자의 성격 형성. 순간 쌍극자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유도 쌍극자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뭐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건 뭐냐? 짜잔. 얘는 뭐냐? anything이에요. 뭐래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이온이어도 돼요. 뭐 극성 분자여도 되고요. 아니면 무극성 물질이어도 돼요. 뭐래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즉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체계는 다 상관없어요. 뭐래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왜냐? 모든 물질 체계 안에는 항상 뭐하고 뭐가 있죠? 모든 물 이건 뭐 금속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금속 뭐래도 상관없어. 보시다시피 뭐가 됐건 모든 물질 체계 안에는 반드시 무엇과 무엇이 있죠? 그렇지. 바로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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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쓴 거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원자 핵을 얘기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굳이 표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왜 소위 우리가 뭐 전자 궤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전자가 이제 각 원자들마다 매여서 특정 궤도에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개념으로 전자 궤도라는 표현을 쓴 건데 뭐 하여튼 궤도가 있건 없건 간에 거기에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물질은 항상 그 내부에 핵도 있고 전자도 있고. 맞나요? 자, 근데 빠짐없이 항상 이런 생각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핵은 그 위치가 아주 고정적이에요. 그런데 전자는 그 물질 내부에서 상당히 유동적일 수 있죠. 이유는? 핵의 위치는 고정적이지만 전자는 유동적이다. 이유는? 네, 바로 질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아주 가벼운데 핵의 그 질량은 기본적으로 전자에 비해서 2000배 이상이죠. 그래서 핵 안에 뭐 양성자도 몇 개, 뭐 중성자도 몇 개 더 들어가 있으면 전자 질량에 비해서 핵의 질량은 뭐 무지막지하게 커질 거기 때문에 질량 차이 때문에 얘는 관성이 크고 얘는 관성이 작아서 얘는 고정적이고 유동적이다. 이때 여기서 영어 표현으로는 by accident, 우리말로는 우연히. 뭐라고요? 사고로요? 우연히. 그렇죠? 우연찮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핵의 위치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변치 않는다고 했죠? 핵의 위치는 고정적이에요. 근데 그 전자가 어떻게? 유동적이다 보니 우연찮게 이 각각의 전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계획한 건 아닌데
우연히 겹쳐가지고는 이상한 뭐가 팍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아까 저기 누구냐 만수가 이제 막 이렇게 뭐 장난쳤던 것처럼 이렇게 뭐 턱 해가지고 그다음 턱 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별거 아닌 우연히 몇 가지가 모여가지고는 되게 큰 일이 되는 거. 그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전자들이 이렇게 막 이게 서로 유동적으로 있다가 하필 예를 들어 요렇게. 그래서 그림이 약간 뭐 조금 안 이쁘긴 하지만 요런 식으로다가 상대적으로 핵들보다는 전자가 조금 더 많이 모여 있는 상황. 혹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처럼 전자들보다는 핵의 전하량이 조금 더 많은 상황. 그런 상황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각각 델타 마이너스다, 델타 플러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간적이고 우연한 전하 분리 현상 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을 순간 쌍극자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우연히 나타나는 저걸 순간 쌍극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순간 쌍극자는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순간 쌍극자는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모든 것에서 다 나타나요. 이온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극성 물질이건 무극성 물질이건 금속이건 모두 다 나타날 수 있어요. 모든 물질에서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온이라고 하면 이게 양이온, 음이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양이온, 음이온에서도 순간적으로 조금 더 플러스인 부분, 덜 플러스인 부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이온인데 이런 식으로 좀 더 마이너스인 부분, 덜 마이너스인 부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에서. 아시겠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순간쌍극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순간쌍극자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우연찮게 만들어지죠. 설명이 좀 어때요? 너무 무책임하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주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민채야? 영재학교는 어떻게 갔어요? 라고 할 때 민채가 by accident 해봐. by accident. 참, 만약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존나 재수없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설명이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야 우연히 우연히 대통령도 되고 남북 통일도 되겠네.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 이상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첫 번째 일. 이 거시세계의 확률과 미시세계의 확률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양자역학적인 연결을 직접적으로 하는 학문체계는 흔치는 않지만 이제 전체를 다 이해했을 때 직관적으로 이거 분명 연관이 있다를 떠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시험에 나오거나 하는 건 아닌데 얘한테 관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저기 재윤이 혹시 요즘 눈여겨보고 있는 여자 연예인 있어요? 당연히 있죠. 이 여자 연예인 상당히 마음에 든다. 이거 없어요? 딱히 없어요. 딱히 없어요? 그런가요? 그렇구나.
그 뭐냐면은 그 블랙핑크의 제니라고 하는 여자 연예인이 있더만요. 예. 싫다고요? 욕 먹어. 무슨 재훈아 알겠죠? 지수가 더 좋다고? 그분은 내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런가요? 이게 내 나이 되면요. 연예인들이 누군지 감이 잘 안 와요. 다 똑같이 보여 그냥. 다 똑같이 보이는데. 지수라는 연예인 있다고요? 블랙핑크의 지수가 또 있어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에스파도 알아요. 에스파는 그 얼굴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에스파라는 그룹이 또 지금 엄청 히트를 치고 있다는 건 알아요. 어쨌건. 자, 그래. 자, 그럼 여기서 재윤이가 지수랑 사귈 확률 몇 프로예요? 자, 봐봐요. 자, 재윤이가 이제 지수랑 사귈 확률 얼마? 100만 분의 1. 무슨 말 알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어날 확률 수밖에 일어날 수 있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우리 세상에서 확률은 얘는 바로 yes, no를 판단하는 어떤 판단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확률이라고 하는 건 된다 안 된다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야, 너가 잘 될 확률이 100만 분의 1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는 100만 분의 1의 확률이 들고 성공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너 따위가 성공한 일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놀라웠게도 이렇게 됩니다. 확률이 100만 분의 1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연계의 입자는 몇 개쯤 있죠? 원자나 분자 같은 것들은 이만큼 있잖아요.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잖아요. 그럼 얘를 곱해 놓으면 값이 어떻게 되죠? 이 정도 되려나? 무슨 말 알겠어요? 이 또한 큰 숫자예요, 작은 숫자예요? 엄청나게 큰 숫자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거시세계의 확률은 방금 얘기했듯이 뭐예요? yes다, no다. 그걸 판단하는 거라면 미시세계의 확률은 뭐냐면요. 바로 이걸 얘기해요. 자연계는 어떤 확률만큼 그 분포가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 세상에서 확률이 너무 낮으면 그건 안 된다 이런 뜻이고, 확률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인데, 자연계는 확률이 크다 작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고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우리 자연계는 반드시 그 비율만큼 무조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확률을 거시적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것과 미시적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이 어떤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 거시세계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거시세계의 확률.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통계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번에 곧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되게 막 대통령 캠페인 중이고, 뭐 누가 되시는 대로 뭐 우리나라의 미래는 결정이 되겠지만, 이제 그때 우리는 또 뭐를 해요? 사람들이 또 돈과 노력을 들여서 여론조사하는 거 알죠? 그래서 뭐 어느 지역의 사람들한테 전화 걸거나 전화 면접해가지고는 이렇게 그 뭐냐면 어느 당 지지하세요? 누구 대통령 누구 뽑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뭐다? 바로 우리 거시세계의 확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왜 이번 조사에서는 뭐 무슨 지역에 뭐 사람 몇천 명한테 전화를 해서 뭐 응답은 얼마나 하셨고 뭐 그중에 뭐 몇 프로가 나왔는데 뭐 오차 범위는 몇 프로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거시세계의 확률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통계학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통계학의 의미는 뭐예요? 그 통계학의 의미는 자 봐요. A 후보가 그래서 지지 확률이 40%, B 확률이 지지 확률이 30%. 그러면 인간 세상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A가 예스고 B가 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자연계는
그 미시세계의 확률, 그게 방금 얘기했듯이 그만큼 반드시 분포가 나타나는 거라고 했죠. 그걸 다루는 학문을 통계 연력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통계가 들어가는데 그 학문이 진행되고 구성되는 방식은 완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정말로요. 정말로. 그래서 내 친구 중에 경제학자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시지 마세요. 경제학자들의 수학 수준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앞서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과학자들보다 경제학자들이 수학을 훨씬 잘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경제학자라고 하면 거의 뭐에 가깝다? 수학자에 가깝다라고 보셔야 돼요. 알겠죠?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경제학과가 지금 그 교과과정 편성상 이과로 문과로 분류가 되나? 고등학교 때 문과로 분류가 되죠. 네. 근데 놀라웠게도 경제학과 가면요 1학년 때 하는 건 수학밖에 안 해요. 수학. 계속 수학만 해요. 수학 진짜로. 그래서 이 문과인지 알고 경제학과 잘못 왔다가 수학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차라리 경제학과를 이과로 편성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뭐 여하튼 알겠죠? 그리고 내 친구 중에 경제학자가 한 명 있는데 걔가 대학 다닐 때 이게 뭐 수업을 하나 들어야 되는데 뭐 들을 게 없었던 거야. 그래서 당연히 통계학도 다 들었겠지. 수학 엄청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들을 게 없는데 근데 막 뒤지다가 통계 연력학이 나오는 거야. 바로 볼지만 얘기 나오고 막 이런 거. 그래갖고 이제 뭐지 통계인데? 뭐 수학 통계학 들어봤겠다. 뭐 웬만한 수학은 나도 할 줄 알겠다. 뭐 해가지고 수강했다는 거예요. 1시간 만에 들어갔대요. 딱 듣고 뭐지 이거 막 그래. 지금까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통계에 대한 오차 처리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연 자체를 보는 방식에 대한 어떤 철학적 얘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걔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던 거죠. 야, 이름이 비슷한데 완전 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인간 세상의 확률과 미세계 확률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바이 액시던트 우연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진짜 우연찮게 됐다가 아니라 우리 자연계의 모든 물질들은 반드시 그 일부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일부 존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우리 자연을 바라보는 학자들의 관점이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순간 쌍극자의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우연찮게 만들어지는 거고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간 쌍극자는 냉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우연찮게 이렇게 순간쌍극자가 만들어졌지만 다시 또 우연찮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왔다 갔다 동적인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계속적인 동적 평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저것이 자연과학자들이 자연에 대해 갖고 있는 하나의 가정입니다. 자, 물론 저렇게 순간쌍극자가 나타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알겠어요? 측정되나요? 측정도 안 돼요. 알겠어요? 저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왜 자연과학자들이 저런 생각을 갖느냐? 저런 생각을 갖고 물질을 대하면 물질들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자들이 저런 생각들을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순간쌍극자가 왜 중요하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적어봅시다. 자, 요거 짜자자잔. 자, 여기가 약간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자, 어떤 순간 쌍극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쌍극자도 원래는 뭐였던 거예요? 원래는 그냥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자기 자신이었다가 순간 뭐가 이상하게 된 거, 그걸 순간 쌍극자라고 한 거예요. 이때 만약 또 다른 어떤 물질이 주변에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얘도 당연히 뭐로 구성되겠어요? 물질이니까 항상 핵과 전자들로 구성이 되겠죠. 맞나요? 그런데 어느 한 녀석이 우연찮게 순간쌍극자가 돼버리고 나면 물론 얘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주 낮은 확률로 순간 이 상태를 유지한다고 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인 부분하고 여기 있는 전자들하고 어떤 일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정전기적 청력이 나타날 수 있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녀석이 원래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보시다시피 순간 쌍극자와 어떤 다른 입자 사이의 전자가 청력이 나타나게 되면 이놈의 전자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되도록이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쏠리게 되면서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성격, 여기서 마이너스 성격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 또한 쌍극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또 쌍극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누구 덕에? 옆에 있었던 엄한 순간 쌍극자 때문에. 아시겠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induced dipole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말 번역으로 뭐라고요? 유도 쌍극자. 여기서 유도는 이게 아니고요. induced dipole, 이걸 줄임말입니다. 알겠죠? 자, induce라는 말이 어떤 뜻이에요? 이게 영어 단어로 뭐 기본적으로 배우는 단어인데 원래 안 그러는데 이게 자극해가지고 이렇게 막 약간 이걸 유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말 중에 유도신문이라고 있죠. 예, 그거 뭐냐면은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재윤이 아버지 사랑해요? 네. 그럼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구만. 이렇게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게 유도신문. 이게 그러면 순간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사람이 순간 멍해지거든요. 그때 계속 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얼이 빠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죄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재윤을 죄인으로. 라임, 야 진짜
무한수 멋스 대단해요. 멋스 대단해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말이 인듀스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도 처음엔 아니었는데 얘한테 물든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얘한테 물들어서 얘도 보시다시피 이런 식의 유도쌍극자가 돼버린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놀랍게도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너도 플러스 마이너스 보이시죠? 그럼 난데없이 여기서 알겠죠?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또한 정정기적 인력이 나타나겠죠. 이 정정기적 인력을 이걸 뭐라고 부른다? 분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첫 번째 1. 분산력이 나타나는 조건. 자, 이 미케니즘에 의하면 그렇다면 분산력은 언제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항상이요. always요. 순간 쌍극자는 항상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순간 쌍극자는 그 확률만큼 언제나 나타날 수 있는 게 맞는데 분산력은 특수한 조건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미케니즘대로라면. 뭘까요? 좀 애매한데 바로 입자 간 거리가 뭐 할 때? 그렇지. 충분히 가까울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왜냐하면 이미 순간 쌍극자가 잘 맹그러져요? 잘 안 맹그러져요? 순간 쌍극자가 잘 안 만들어지잖아요. 항상 있는 건 항상 있는 거지만 순간 쌍극자는 높은 확률을 일으켰어요? 낮은 확률을 일으켰어요? 얘는 아주 높은 확률로 이렇게 있겠어요? 아주 낮은 확률로 이렇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이게 100만 개쯤 있으면 이게 한 50만 개쯤 될까? 아니고 이게 100만 개쯤 되면 이게 몇 개쯤 될까? 한두 개 있는 거야, 한두 개. 이게 100만 개면 한두 개 정도 있는 거라고 하겠어요? 근데 한두 개가 계속 있긴 하지. 한두 개 계속 있긴 한데 중요한 건 많이 아니고 조금 있는 거야, 조금. 그러면 그 조금 있는 게 다른 옆에 영향을 줘야 되잖아. 그러려면 그 옆에 있는 놈이 가까이 있어야 되겠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어요? 아주 가까이 있을 때만 이런 청력의 상호작용 등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도 큰 전하 분리겠어요? 약한 전하 분리겠어요? 약한 전하 분리겠지. 이온 결합 화합물처럼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나타나는 극성은 뭐 0.1 플러스 0.1 마이너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체가 매우 작은 전하 분리 현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앞서 말씀드린 저 순간 쌍극자가 말 자체로 일시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 일시적 현상이 이렇게 전파되려면 입자들 사이 거리가 아주 가까울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 이 말은 그 입자를 구성하는 물질의 밀도가 어떨 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밀도가 클 때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의 그래서 밀도가 아주 커야 합니다. 혹은 역으로 분자 간 거리가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확 사라집니다. 그래서 물질이 고밀도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만 저 분산력 현상, 유도쌍극자 혹은 순간쌍극자 이런 것들이 현상이 분산력으로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쌍극자는 언제나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유도쌍극자를 만들어내고 분산력이 되려면 분산력 현상이 나타나려면 그 물질 체계가 아주 고밀도여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분산력 자체의 크기는 작지만 물질 자체가 고밀도가 되면 분산력 현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로 확 퍼집니다. 왜 전체로 금세 퍼질까요? 하나가 유도되면 옆에 다 그렇죠. 하나가 어떤 한 순간 쌍극자가 다른 하나를 유도해 버리면 그 유도된 게 옆에 있는 걸 또 유도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간 쌍극자는 아주 조금만 존재하지만 걔가 고밀도 상태가 되면서 누구 하나를 탁 건들면 그게 그 옆에 있는 애로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산력이라고 하는 녀석은 하나하나는 작지만 얘네들이 고밀도로 뭉쳐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상호작용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분산력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요. 그래서 분산력이 나타나는 상황은 언제? 고밀도 상황. 그러니 기체 상태에서는 분산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 우주적으로 언제나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디서든 있는 거지만 가장 분산력이 나타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기체 상태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액체나 고체 상태에서는 분산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액체나 고체 상태에서는 언제나 분산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온 결합이건 금속 결적이건 뭐가 됐건 그 내부에선 고체나 액체에서는 항상 일부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항상 일부 나타난다. 네. 예. 네. 아, 진짜로요? 이게 금세가 이거예요? 진짜로요? 고마워요. 이런 게 왜 쓸데없어요? 이런 고마워. 진유르 고마워요. 금세 이거였어요? 그렇구나. 고마워. 준이 완전 고마워. 준이 멋지다. 박수! 완전 멋져. 좋아. 아니, 이런 거는 잘 해야죠. 그래, 맞아. 고마워요. 좋다. 좋아. 박수 치려는데 왜 만수를 안 쳐요? 머릿속으로 치고 있어. 아니 또 이제 뭐냐면은 진유를 맞춰서 막 시기 질투하나? 뭐 이거냐? 네, 재밌어. 재밌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 분산력 현상이 나타나려면 분자 간 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가까울 때 나타난다.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말이죠. 내 할아버지가 그냥 농부였어요. 사실은 인류 대부분의 직업은 농부였죠. 그러니까 최근 한 1, 200년 사이를 빼고는
200만 년 전부터 가장 오래되고 많은 사람이 했던 직업은 농부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할아버지도 농부였어요. 내 아버지도 농부였고요. 나도 지금 농부인지라 내 자식들도 농업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나는 쎄빠지게 이렇게 뭐 농사를 짓는데 갑자기 어떤 갑옷 입고 말 타고 칼 든 놈들이 찾아와서 세금이랍시고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내고 싶지 않은데 안 내려고 했더니 옆마을 누군가가 존나 쳐맞고 죽었대더라. 뭐 이런 흉흉한 소문들이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고 쳐봐요. 그리고 그게 할아버지 때도 아버지 때도 나 때도 그러면 내 자식 때도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농사해서 그 세금을 소위 왕이라고 하는 애들한테 바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간은 뭐 특별하지 않아요. 계속 그런 상황에 살면.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혼자 밭을 갈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근데 그 왕은 누가 정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없어요? 들 수 있죠. 그래서 그 왕은 누가 정한 거지? 내가 왕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고요. 나 혼자 밤매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 뭔 쓸데없는 생각이야. 밭이나 매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냥 밭을 갈다가 우연찮게 내가 왕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은 어떻게 되죠? 그냥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왜? 나 혼자밖에 없으면. 근데 어느 날 내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 그 생각이 들어서 우연찮게 술집에 가서 친구랑 맥주 먹다가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한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야 내가 어제 갑자기 밤매다가 그 어떤 이상한 생각이 나는데 얘 생각 좀 들어볼래?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있잖아 내가 왕이 돼보는 건 어떨까? 갑자기 친구는 뭐라고 했어요? 미친놈 헛소리 하고 있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지 아무튼 이상한 생각이지. 그래서 그럼 이제 헤어졌어. 또 갑자기 그날 친구가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그 친구도 다시 뭐 친구 그놈 이상한 생각 하고 있네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친구 중에 누구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구는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생각이 언제 강화될까요? 바로 인구 밀도가 아주 높아야 그 생각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제 시기예요? 그게 바로 산업혁명 시기인 거예요. 뭐냐면 산업혁명 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어디 흩어져 살았어요? 산업혁명 시기 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저 들판에 한 명씩 살았잖아요. 인구 밀도가 높아야 낮아요? 낮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뭐가 유지되어 올 수 있었다? 한 사람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는 왕정이라고 하는 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왕정이 여전히 유지되는 사회도 있고요. 근데 산업혁명 시기가 발발하면서 어떤 여러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아주 집중된 어떤 그 인력이 필요한 시기가 오죠.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조그만 영역에 사람들이 오글오글 모여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생각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산업혁명 시기를 지나고 난 후에 벌어진 사건이 뭐예요? 그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혁명이라고 하는 건 그런 식으로 뭔가 그냥 몇몇 미친 사람들이 뭐 그냥 선동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이잖아요. 자연현상이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때 그 혁명 시기에 동시에 등장했던 학문 체계가 뭐예요? 학문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한 학문 체계.
바로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그 시기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죠. 그 시기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기보다는 그 시기에 나타났죠. 왜 그 시기에 나타났겠어요? 바로 인구 밀도가 과도하게 응집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경제를 이끌어가던 시절에 만들어진 어떤 논리 체계가 공산주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산주의는 하나의 그냥 일반적인 담론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시기를 살아가던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뭐 빨갱이다 뭐 이럴 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시기의 공산주의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물론 지금은 그 시기에 그런 시기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 최초의 공산혁명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소련에서 레닌이라는 사람이 일으켰죠. 즉 레닌이 일으켰던 그 공산주의와 그 레닌의 권력을 누가 받아가죠?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받아가죠. 그 스탈린이 받아간 공산주의는 같은 공산주의일까요? 다른 공산주의일까요?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거의 180도로 바뀌어요. 그리고 모택동이 일으켰던 공산혁명의 중국의 공산주의와 지금 시진핑의 공산주의는 같은 공산주의일까요? 다른 완전 달라요. 여기 있어요? 완전 달라요.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의 공산주의와 그다음 레닌 시대의 공산주의와 그다음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공산주의 운동들이 있거든요. 그 공산주의 다 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다 다른 거예요. 왜? 이 세상엔 영원한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빨갱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판받을 건 비판하는 거고 그 시대상을 이해할 건 이해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고 하는 거지 뭔가를 놓고 너는 빨갱이야 너는 파랭이야 막 근데 국힘당이 빨간색이잖아요 요즘. 그렇죠. 그 빨갱이야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상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여하튼 그러다. 그래서 요 사실은 이 유도쌍극자, 순간쌍극자 이 이론이 사회 발생학 이론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어떤 주의나 혁명이 정말이에요. 거짓말 같지만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 자연과학은 그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자연과학은 인류가 만들어 놓은 가장 고급스러운 지성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과학은 모든 학문 체계에 다 범용해서 쓸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그 어떤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고급스러운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생각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력학 할 때 되게 재밌는 얘기 해드릴 건데 정말 인류의 역사를 바꿨던 철학자 중에 화이트헤드라는 분이 있거든요. 버틀런트 화이트헤드라는 분이 있는데 진짜 하얀 흰머리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이성이란 말 알아요? 이성이요. 왜 순수 이성 비판, 뭐 실천력 비판 이 책 쓴 사람 누구예요? 칸트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윤리 시간이나 도덕 시간에 뭐 칸트의 뭐 순수 이성 비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걸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서양 철학자 입장에서 이성을 정의하죠. 이성을 정의한 거예요. 이성이 뭐다 뭐 그때 뭐 이성이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다음에 뭐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안 된다 뭐 그런 말 하거든요. 근데 그 칸트가 한 말 보면요. 와, 말이 너무 어려워요. 뭔 말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칸트의 이성을 서양 사람들은 400년 동안 철저하게 신봉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이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놀라지 마세요. 화이트헤드라는 분은 원래 옥스퍼드대 물리학과 교수세요. 물리학과 교수인데 그 양반이 나중에 늙음하게 하버드로 옮겨요. 그래서 늙음하게 하버드로 옮기면서 무슨 과로 과를 바꾸냐면 철학과로 바꿔요. 그래서 그 젊을 때는 옥스퍼드대 물리학 교수셨는데 늙어서는 하버드대 철학과 교수가 되거든요.
그때 이 화이트헤드가 이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바로 생명이 피곤을 줄이는 행위. 이게 이성이에요. 뭐를 하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근거는 연력학 제2법칙. 무슨 말 알겠어요? 이 화이트헤드의 이 철학 이론이 나오고 나서 전 세계 철학자들은 멘붕에 빠진 거예요. 뭔 말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들은 보통의 철학자들은 엔트로피며 볼츠만 이런 사람 이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화이트헤드는 그 관점으로 지금까지의 인문 철학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헤드 철학은요, 그냥 인문학을 전공한 애들에게는 재앙이에요, 재앙.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와 같은 자연과학 전공자들은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 얘기를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뭐 하여튼 그렇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꼭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지금 몇 시에요? 진짜로요? 벌써? 그러면 1시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생 갖다 세요. 네. 좋아. 오.